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16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식생에 미치는 환경 요인 중에서 식생 분포를 결정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식생 분포라는 것은 식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평균 온도가 14도씨 이상인 그러면은 광양만 이후에 이 난대림이죠. 그 다음에 14도부터 5도 사이, 그러면 이걸 온대림.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5도씨 미만인 거, 이건 우리가 한대림. 이렇게 해서 기온 또는 기후를 조건으로 해서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이런 식으로 정한다든가, 또는 산이 이렇게 있으면 높이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온대림이고 난대림이고, 어디까지는 온대림이고, 몇 미터 이상은 이제 기후가 추우니까 한대림이다. 이런 식으로 기온 또는 기후를 요인으로 해서 분포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후 요인이 되겠습니다. 식생 분포란 지표를 돋고 있는 식물의 분포를 말하는데,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그래가지고 난대림에서는 이런 나무들이, 한대림, 온대림에서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 식생 분포를 가지고 있다. 또 한라산의 경우 해발고도 600m까지는 난대림, 1500m까지는 온대림, 1500m 이상은 한대림이 분포한다. 그래서 전부 기후를 요건으로 해서 분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에 미치는 환경 요인 중에서 식생 분포를 나타내는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것도 어느 정도 미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 요인입니다. 2번입니다. 잎합나무와 조팝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적으로 하나만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 작년, 재작년, 최근 한 3, 4년 이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기능사 시험은 100%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또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푸는 문제들도 전부 기출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팝나무와 조팝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팝나무의 열매는 타원형의 핵과이다. 환경이 같다면 이팝나무가 조팝나무보다 꽃이 먼저 핀다. 과명은 이팝나무는 물풀의 나무이고 조팝나무는 장미과이다. 성상은 모양새죠. 이팝나무는 낙엽 활력교목이고 조팝나무는 낙엽 활력 간목이다. 얼른 봐갖고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정답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 2번이 정답이에요. 환경이 같다면 조팝나무가 더 빨리 피고 이팝나무가 나중에 피어요. 조팝나무는 4월에 피고요. 이팝나무는 5월에 피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지거나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거철이라 조사를 엄청 많이 해요. 후보자들. 너무 조사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24시로는 안 된다. 그래서 25시로 가자. 조사 25시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조사 25시로 갑시다. 그래서 조팝나무는 4월에, 이팝나무는 5월에. 말이 되나요? 예. 조사 25시로 해서 조팝나무는 4월에, 이팝나무는 5월에 핀다. 이 정도 해두고 사진을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조팝나무예요. 마치 좁쌀밥을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조팝나무인데, 이게 좁쌀처럼 보이나요? 예. 장미목 장미과의 갈잎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관목이라고 그러죠. 키가 작은 덤불 같은 나무들, 이런 게 관목이에요. 조팝나무는 씨알도 좁쌀처럼 적으니까 관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관목입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열매는 이렇게 됐다. 열매 알갱이를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조팝나무예요. 이번에는 이팝나무를 한번 볼게요. 자, 이팝나무는 그 뭐 김일성이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팝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고. 이팝이 뭐냐면 쌀밥이에요. 쌀밥. 조팝은 접쌀로 만든 밥이면 이팝은 쌀로 만든 밥이에요. 쌀밥같이 생겼나요? 멀리서 봐도요. 이 조팝은 관목이에요. 키가 크잖아요. 활력 관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열매는 꼭 뒷동나무 열매같이 맺었죠. 타원형의 핵과예요. 핵과. 타원형의 핵과다. 이 핵과라는 거 요 속에 있는 거 먹는 거죠. 타원형 핵과다. 이거 봐두시고요. 이 팝나무는 이 팝이란 게 쌀밥이다. 쌀밥처럼 키도 커요. 저팝은 접살처럼 적어서 관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환경이 같다면 이 팝나무가 저 팝나무도 먼저 고친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 팝나무는 조사 25시 25. 그죠? 저 팝나무는 4월에, 이 팝나무는 5월에. 그러니까 이 팝나무는 5월이고 저 팝나무는 4월이고. 그러니까 틀렸죠? 뭐가 먼저 핀다고요? 저 팝나무가 먼저 피어요. 자, 아까 봤죠? 이 팝나무 열매는 타워링의 핵과였죠? 과명은 이 팝나무는 뭐예요? 큰 거예요, 이게. 물푸른 나무가 뭡니까? 교목이고, 저 팝나무는 장미과의 관목이에요. 성상은 생긴 것은 이 팝나무는 낙엽활력 교목이고, 교목. 저 팝나무는 낙엽활력 관목이에요. 덤불같이 생긴 거. 이건 다 맞죠? 틀린 것은 2번 하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꽃이, 그죠? 저 팝나무가 4월에, 이 팝나무가 5월에 핀다더라. 이건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흰말채나무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흰말채나무. 말채라는 것은 말의 채찍나무예요. 이 갈짱갈짱한 게 딱 말의 채찍으로 쓰면 좋을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가을 겨울에 오면 엄청 붉어요. 아주 아름답죠. 이 줄기가 붉고요. 그 다음에 흰 말채나무를 때 꽃이 휘어서가 아니라 아주 그 보기 드문 거죠. 열매가 휘어요. 열매가 백색이에요. 백색. 그래서 흰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흰 말채나무. 열매가 흰 것이 맺히는 그런 말채나무예요. 그래서 딱 보면 노란색 열매가 특징이라 틀렸어요. 흰색 열매예요. 그 다음에 층층나무, 나무가로서 낙엽 활력 관목이다. 조그마니까 관목이죠. 수피가 여름철에는 녹색이지만 가을, 겨울철에는 붉은 줄기가 아름답다. 붉어요. 잎은 대생하며 대생이란 게 뭐냐면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잎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나는 거. 이걸 대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층층은 어떠냐면 이렇게 하나가 나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면 이렇게 나고 이 층층으로 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어긋나기예요. 어긋나기. 그러니까 잎이 마주나기는 이렇게 된 거고 어긋나기는 층층으로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잎은 대생하며 표면에 작은 털이 있고 이런 흰색의 특징을 갖는다. 이건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층층나무 거 이것도 맞고 틀린 거는 흰 말채나무는 꽃이 휘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휘어서 아주 특이해요. 열매가 휘고 딱 그 줄기가 말의 채찍으로 쓰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말의 채찍으로 쓰는 나무다. 보시면 열매가 휘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흰 말채나무예요. 가을과 겨울에는 이와 같이 줄기가 붉어요. 꽃은 이렇게 피고요. 그래서 층층나무과의 낙엽 활력 갈목이요. 수피가 여름에는 녹색이지만 가을, 겨울에는 붉은 줄기가 아름답다. 5월의 흰색 꽃, 9월의 흰색 열매. 매우 특이하죠? 흰색 열매. 그래서 노란색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린 것입니다. 4번입니다. 층층나무과에 해당하는 산딸나무와 층층나무를 구별하는 자, 대강 이제
좀 왔죠? 산딸나무와 층층나무를 구별하는, 그런데 층매개수, 마주나기와 어긋나기, 나무의 높이, 잎의 색깔과 열매의 모양, 어떤 게 답일까요? 산딸나무는 잎이 마주보기로 나요. 층층나무는 산딸나무도 층층나무 건데, 층층나무는 말 그대로 잎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게 층층으로 나요. 층층으로. 이게 층층나무. 그러니까 산딸나무는 잎이 마주보기로 나고, 층층나무는 어긋나기로 나고, 어긋나기. 이걸 어긋나기라고 그러죠. 이거는 마주보기, 대생 이렇게 말하고요. 이건 또 호생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잎의 마주나기와 어긋나기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층맥에서는 똑같아요. 층맥이 뭐냐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주맥이에요. 층맥은 옆으로 난 거. 요게 층맥이에요, 층맥. 근데 이게 같은 집안이다 보니까 층맥의 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로는 분별이 안 가요. 층맥의 수, 이건 같아요. 잎의 마주나기와 어긋나기. 하나는 마주나기와 하나는 어긋나기다. 그래서 적당한 것은 2번이고, 나무의 높이도 비슷해요. 잎의 색깔과 열매의 모양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층이라는 것에 좀 그 주안점을 두다 보면, 무언가 하나는 마주나기고 무언가 하나는 이렇게 어긋나기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잎이 마주나기 어긋나기 같다. 이렇게도 맞아요. 자, 산딸나무예요. 교목이죠. 열매죠. 구치뽕 비슷하게 생겼죠. 잎을 보세요. 마주나기로 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잎이 이렇게 마주나 있어요. 이렇게 마주나. 이건 잎이 마주나기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층층나무를 보세요. 나무 비슷하죠? 열매도 비슷해요. 근데 보세요. 잎을 보세요. 어긋나기로 돼 있죠? 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층. 이게 층층나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층층이라는 말에서라도 한번 가져서 보면, 어느 것 하나는 마주나기고 어느 것 하나는 어긋나기, 층층으로 돼 있겠네. 이렇게 잡으셔도 맞아요. 산딸나무는 잎이 마주나고 이걸 대생이라고 그러죠. 층층나무는 잎이 어긋난다. 이걸 호생이라고 그래요. 정답은 잎의 마주나기 어긋나기로 산딸나무냐 층층나무냐를 구별한다. 목련과 수종 중에서 잎이 상록인 수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는, 지금 푸는 모든 문제는 다 몇 년 사이에 나온 기출문제고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잘 몰라도 답은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타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목련과 수종 중에서 잎이 상록인 목련이 있어요. 예, 잎이 항상 푸르는 그런 목련이 있다. 어느 것이냐? 정답부터 찍으면 해산목이에요. 예, 이것도 목련과죠. 이거 다 목련이란 말이죠. 이 태산목도 목련과예요. 그런데 이게 상록수예요, 태산목이. 그래서 정답을 눈도장을 찍혀놓으세요.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것이 태산목이에요. 교목이죠. 꽃입니다. 5, 6월에 피고 향기가 짙은 꽃이에요. 예, 이렇게 교목이면서 상록수면서 이런 짙은 향기가 나는 목련, 엄청나게 좋은 거겠죠. 예, 태산처럼 큰 목련이라고 해서 태산목인지 모르겠지만 태산목입니다. 정답은 태산목입니다. 다음 중 고광나무의 꽃색깔은, 자, 고광나무 꽃색깔. 이 고광이, 고자가 외로울 고자예요. 이 광이 빛난다는 말이에요. 빛광자예요. 외로운 밤에 한 백색의 꽃이 너무 고와서 그 빛이 난다 그래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고광나무가. 그 이름에서 그냥 연상을 하세요. 색깔이 뭔 색깔일까? 백색이에요. 외로운 밤에 그 상처를 입은 여인이 하얀 소복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핀 꽃이에요. 예, 그러면 예, 하얀 소복을 입으니까 백색 그래도 되고요. 어떻든 말의 유래는 비슷해요. 그래서 고강나무는 외로울 과자 휘광자예요. 밤에 외로이 하얗게 피는 꽃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하나의 불빛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하얗게 밤을 밝히는 꽃이라는 그 이름답게 하얀 꽃이 밤중에도 빛이 난다. 요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교과서들이 있는 말이고요. 고강나무는 4, 5월에 백색으로 꽃이 핀다. 그래서 하얀 그, 뭐 소복을 입은 여인이 외로이 밤중에 그 빛나는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외롭게 빛나는 꽃, 밤에 하얗게 핀 꽃, 고강나무입니다. 그래서 고강나무의 꽃 색깔은 백색이다. 7번입니다. 다음 중 그 해에 자란 가지에서 꽃눈이 분화하여 그 해에 개화하는 수종들로 오른 것은 주로 이걸 가지치기 많이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새순 나와가지고 그 새순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예, 답부터 말씀드리면 배롱나무와 무화과예요. 배롱나무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백일홍이에요. 백일홍, 배롱나무, 무궁화. 이게 백일홍이죠. 예, 나무가 엄청 비싼 나무입니다. 한자로는 자미화라고도 하고 개화기가 길어서 백일홍이라고 하고 배롱나무라고도 하고요. 국화과 식물의 백일홍과는 구별돼요. 그래서 이것을 녹백일홍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 자미화라고 나왔던 배롱이라고 나왔던 백일홍이라고 나왔던 먹백이라고 나왔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롱나무와 무화과 그 해에 자란 새 가지에서 꽃눈이 분화하고 열매 맺는 겁니다.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이 피는 수종으로는 배롱나무, 무화과나무, 능소와 등나무, 장미, 대추나무, 포도 그래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죠. 따주고 감나무, 감나무도 엄청 가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다 뭐냐면 새순 나서 그의 열매 많이 맺으라고 꽃 많이 피고 열매 많이 맺으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눈이 분화해서 개화하는 수종 배롱나무, 무궁화나무. 8번입니다.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작은 변형만 나타나도 조금만 금이 가도 탁싹 깨져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다뤄봤죠. 예, 너무 취약한 예. 그래서 취성이다. 인성은요. 늘어난 힘이 강해가지고 존치해서 안 부셔지는 거예요. 강성은 강해서 잘 안 부셔지고 전성은 내리 누르면 납처럼 옆으로 퍼져버려요. 취성은 조금만 금이 가면 팍싹 깨져버리네. 취약하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유리를 연상해 보세요. 답은 취성입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성토한 지역의 특징으로 부적합한 것은 공원을 조성할 때 흙을 쌓아가지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 성토를 한 지역은 배수가 용이해야겠죠. 건조되기 쉽기 때문에 관수를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무에다가요. 성토를 하는 것은 점질토를 사용하는 것이 점성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이 부분은 틀렸어요. 이건 너무 많이 물을 흡수하고 물러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점질토가. 그리고 습기가 너무 많아도 배수가 안 돼서 생육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입니다. 집안이 수평이라 할지라도 풍화된 표토는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계단망에 기초를 한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성토를 하는 곳은 치마를 고려해서 높이의 10% 정도를 북돋아 줘야 돼요. 위로요. 이것도 맞습니다. 10% 정도. 좀 틀린 것은요. 예, 성토하는 곳에 점질토가 좋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흡수해서 너무 무르죠. 그래서 안고 떨어져 헐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질토로 성토를 하면 강우에 비가 오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지 않고 배수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토공사에서 토량 산출을 할 때 가장 정확하게 토양 최적을 산출할 수 있는 계산 공식은 그랬어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를 하단부, 여기를 상단부, 그리고 여기를 중간 지역 이렇게 놓고 이 전체의 높이를 h라고 놓으면 양단평균법은 이걸 a, 이걸 b라고 놓으면요. 양단평균법은 a의 넓이 플러스 b의 넓이를 한 다음에
2로 나눠줘요. 그리고 h로 곱해줘요.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어떻든 이렇게 해서 A에다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 이걸 양단평균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좀 넓이가, 이 최적이 높게 나와요. 높게. 중앙단면법은 이것만 가지고, 예, 이것만 가지고 H를 곱하는 거예요. 이 계산법은 좀 수치가 낮게 나와요. 각주 공식은 어떤 거냐면 A에다가 B를 더하고 여기다가 3배를 곱하고 나눌 때, 예, 2분의 H, 요게 2분의 H잖아요. 거기다가 또 3분의 1을 곱해줘요. 여기를 4배를 해주고 여기를 3배로 나눠줘요. 그래서 6분의 H로 가고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걸 M이라고 하면 M.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각주 공식이에요. 그런데 알아둬야 할 거는 이것이 가장 정확해. 예,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은 양단면 평균법이고, 이건 좀 높게 나오더라. 중앙단면법은 이걸 가지고 하는데 낮게 나오더라. 이게 가장 근사치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뭘까라고 하니까 이거 둘을 더하고 요것에 4배를 더한 다음에 6분의 h로 곱해주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각주 공식이에요. 이 각주 공식으로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각주 공식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꼭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목공사에서 토량을 산출할 때 가장 정확하게 토양 채집을 할 수 있는 계산 공식은 각주 공식이다. 양담의 평균은 좀 높게 나온다. 중앙담의 평균은 좀 낮게 나온다. 삼각곱은 그냥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각주 공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할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목을 이동한다든가 또는 시공 과정에서 로스가 생긴단 말이죠. 손실률이. 그 손실량을 예측해서 할증량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무궁화 천주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다가 일정한 품셈을 할 때 할증량을 준단 말이죠. 이 할증량을 얼마를 주냐면 10% 이내로 주고요. 예, 이게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10% 이내니까. 그 다음에 이걸 품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10%를 더한 것으로 그 계산한 게 아니라 이걸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10%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표준 품셈에 수록된 적용용 수목의 할증률은 5%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10% 계산해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표준 품sem에 수록된 재료 할증률은 최소치다 틀렸어요. 최대치 10% 이내예요. 10% 이내로 줍니다. 그 다음에 시공품 적용은 재료 할증을 포함한 총재료에 표준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시공품을 적용할 때 할증을 포함해서 한 게 아니라 총 재료량만 가지고 표준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10%를 가산해 줘요. 그래서 포함한 총 재료에다가 할증을 포함한 총 재료가 아니라 말이죠. 할증을 포함하지 않은 총 재료에다가 다 품셈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10%를 계산해 줘야 합니다. 재료 할증은 재료 운반 및 시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예측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 모른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이대로 나올 거니까, 나온다면 재료 할증은 재료를 운반하는 과정, 또 심는 과정,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죠? 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소실량을 예측해서 미리 약 10% 이내에서 할증량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품셈을 계산할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수목재료 할증은 10%이고 이건 최대치입니다. 할증은 10%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공품 적용은 할증 전 물량에 표준품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다 나온 것에다가 마지막 할증률을 계산해 주지, 1000주라고 그래갖고 이걸 아예 1100주 이렇게 하고 품셈 계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0주로 다 들어가서 표준 품셈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하기 그거에 10%를 할증률을 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12번입니다. 적용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급 방식의 단점은, 방법은 직영으로 할 것인가 도급을 줄 것인가 한 거죠. 이
적용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직영으로 한다면 내 직원 데리고 예, 적용 관리하는 직원 한 3명 두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급으로는 이 관리 전체를 이 회사에게 맡겨버리고 이 회사가 알아서 이제 이 적용 관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적용 관리 업무를. 그러면 더급을 6경우에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이거예요. 책임 소재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 봄에 무슨 뭐 백일홍 1000주를 심어라 했는데 심었더니 다 죽어버렸다. 100년 만에 찾아온 무슨 한파였다. 겨울에 다 얼어 죽어버렸다. 이 책임 소재예요. 이 죽은 것에 손해를 배상을 들어와요, 회사가. 그러면 이 적용회사는요, 이건 천재지변이다. 예, 누가 알았겠냐, 이게 100년 만에 돌아온 한파다. 그것도 일기예보도 없이 갑자기 한파가 밀어쳤는데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나무는 다 얼어 죽었는데, 그래서 뭐 천재지변이다. 우리는 손해배상 못 해준다.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적용관리 업무를 도급 방식에 했을 때 가장 단점은 뭐냐. 근데 이걸 직영으로 했다면 책임 문제가 없어요. 전부 내 책임이죠. 직원들은 하라는 대로 했고, 그죠? 회사는 어차피 조급 회사가 없으니까 전부 자기 책임이에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거 없어요. 100% 자기 책임지는 거니까. 도급으로 가면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주로 뭐 천재지변이다 아니다, 또는 뭐 아예 오더를 좀 잘못 줬기 때문에 너무 싼 그 뭡니까 적용수를 줘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다. 이게 이제 또 책임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좀 좋은 양질의 이런 그 수목을 줬어야 되는데 별로 쓰지도 못할 거 이런 거 줘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누구 책임이냐? 책임 소재가 제일 어렵다. 이런 거는요, 인사정체가 발생되기 쉽다. 이건 직영이죠. 직영 3명 뒀는데, 그죠? 한 명이 정년퇴직해야 무슨 승진을 했는데 깔고 앉아있으니까 정체가 발생되기 쉽죠. 그렇다고 이 직원 갖다 딴 데로 뽑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업무만 해서. 인건비가 필요 이상으로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영의 단점이고, 이거는 보니까 도급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관리 업무를 수행합시다. 도급 방식의 단점은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것. 시비 방법 적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비료 주는 방법이죠. 전면 시비는요, 이 공터에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번 다 깔고 전체로 다 시비하는 거예요. 전면, 전체 면적을 다 시비하는 거예요. 또는 작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줄 수가 없다. 그냥 위에다 놓고 다 뿌려버리는 거죠. 작은 나무들을 가깝게 시켜야 됐다든가,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곳에 전면 다 시비해버리고 나무 심는다든가. 방사상 시비는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방사성 모양으로 땅 파고서 이렇게 주는 거, 이거 방사상 시비죠. 윤상 시비는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둥그렇게 바퀴, 이 바퀴 윤자죠.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파고서 여기다가 비벼주고 흙 덮는 거예요. 윤상 시비. 경계선 울타리는요, 울타리가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심어졌으면 일자로 쭉 파고 여기다 걸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상시비라고 그래요. 선상시비. 울타리는 이거는 선상시비로 해야 돼. 선상시비. 근데 윤상시비로 한다고 그러니까 틀렸죠. 윤상시비는 이런 나무 하나에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하나에다가 이렇게 바퀴처럼 이렇게 파고서 주는 게 이게 윤상시비. 경계선은요, 쭉 이렇게 산울타리가 심어졌어요. 그러면 쭉 일렬로 따라 선 파고 땅 파고 여기다 걸음 주는 거예요. 이게 선상시비예요. 창공시비는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둘레에다가 구멍 뽕뽕뽕뽕뽕 뚫어가지고 여기다 시비 주는 거예요. 여기. 왜냐면 뿌리가 잔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천공시비. 천공이면 구멍 뚫는단 말이죠. 그래서 뿌리가 많은 관목이 있다 그러면 구멍 뚫어갖고 준다. 지금 이렇게 바퀴 모양을 뚫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했더니 바퀴 윤자를 써서 윤상시비라고 한다 그러죠. 이렇게 방사선처럼 이렇게 했어요. 방사선처럼. 이건 뭐예요? 방사선 시비라고 그래요. 전면 시비는 전체 다 줘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구멍을 뻥뻥뻥 뚫었어요. 이걸 뭐예요? 천공 뚫었다고 그러죠. 천공 시비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다고요? 잔뿌리가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산울타리예요. 산울타리 일자로 쭉 이렇게 판 다음에 여기다가
빌어주고 덮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상시비라고 합니다. 산울타리는 선상시비로 간다. 그런데 이 경계선에 산울타리 그랬는데 이걸 윤상시비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선상시비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지문은 맞습니다. 진딧물 구제에 적당한 약재가 아닌 것. 다른 거 몰라도 요거는 아시겠죠? 다이센. 다이센이 뭐라고요? 살균제죠. 진딧물을 잡으려면 살충제를 써야 돼요. 이런 살충제를. 근데 망코지제, 다이센은 이거 살균제예요. 살균제.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 구제는 적당하지 않아요. 살충제를 써야겠죠? 회양목 명나방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양목 명나방입니다. 경제적 피해수용은 회양목에 국한된다. 맞습니다. 유충이 씨를 토해서 잎을 묶고 그 속에서 가야 한다. 맞습니다. 염육을 갉아먹어 염맥만 나무로 앙상한 모습을 보인다. 틀렸습니다. 한 해에 2번 발생한다. 맞습니다. 얘는 갉아먹는데 잎을 갉아먹는데 어떻게 갉아먹냐. 이렇게 있으면 이 표피만 갉아먹어요. 표피만 갉아먹어가지고 이게 투명해져요. 표피만 싹 갉아먹으니까 엽록소작을 먹으니까 이게 죽어버린단 말이죠. 죽으면 이게 하얗게 투명해져요. 그래서 연맥만 남음으로 말하면 다 갉아먹고 이것만 남았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잎사귀에 있는 표피만 갉아먹어가지고 외형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투명하게. 그런데 죽어요. 왜냐면 엽록소 작용을 못하니까. 자, 이것이 해양목 명나방이고 얘가 유충을 깐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치듯이 해놓고 이 속에서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갉아먹고 나면 잘 보이시나요? 예. 연명만 남은 게 아니라 잎이 남아 있는데 투명한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표피만 이게 그대로 놓고 이거 그대로 놓고 요 표피만 갉아먹었어요. 표피만. 그래서 잎의 형태는 있는데 이렇게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예, 거미줄을 치고 그 속에서 그 표피를 가해해서 반투명하게 예, 남는 거. 그래서 염육을 갉아먹어 연맥만 남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연맥만 남는다는 건 연맥이 뭔지 아셨죠? 잎사귀에 이 맥이 있잖아요. 이게 주맥과 이 측맥을 합쳐서 연맥이라고 그래요. 연맥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이 다 남아 있는데 피만 갉아먹어가지고 반투명 형태로 남아 있다. 그 다음에 한 해에 2번 발생하는데 6,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6번입니다. 공원에 의자를 설치하고 준공하였는데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것은 의자가 흔들린다. 시공상의 하자죠. 목재 부위가 불에 타서 훼손되었다. 다 해놨고 나중에 누가 애들이 불질렀다. 그러면 이거는 예, 시공상 하자는 아니죠. 의자가 기울어졌다. 시공상 하자죠. 옹이가 있어서 목재가 부러졌다. 시공상 하자죠. 예, 정답은요. 나중에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데 애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탔다. 이것은 관리상 하자가 되겠습니다. 관리상 하자입니다. 목재가 불이 타서 훼손됐다. 17번입니다. 전년도 가지에도 꽃이 피는 나일락의 아름다운 개화 상태를 감상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뭔지는 잘 몰라도 꽃이 진 바로 직후에 개화하는 것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봄철 꽃이 진 바로 직후에 예, 전정을 했다. 가지 잘라주기로 했다. 그럼 내년에 꽃이 잘 피죠. 그래서 봄철 꽃이 진 바로 직후에 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8번입니다. 활력소의 경우 질소 부족 현상과 유사한 현상. 이것도 다뤄봤죠. 이게 또 이렇게 나온다. 다른 문제가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해마다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문제 이게 다뤘는데 또 나오네 그거는 네, 올해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출제위원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잘 선별을 이런 걸 잘 선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질소 부족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다 그러면 답은 그렇죠. 몰리브덴이죠. 그래서
나타나면 잎의 폭이 좁아지고 꽃의 크기가 작고 적게 맺히는 경우 결핍된 미령 원소는. 그래서 키워드는 질소 부족 현상과 유사한 현상, 그러면 몰리브덴 부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리브덴 부족입니다. 다음 중 잔디밭의 잡초가 아닌 것은 클로버, 바랭이, 부들, 매드풀. 답은 그냥 보였죠? 부들이죠. 부들은 갈대밭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는 키가 큰, 그죠? 그 왕골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리고 클로버, 바랭이, 매드풀은 전부 이거 아주 잔디밭에 잔디 죽이는 1등 공신이죠. 부들입니다. 많이 보셨죠? 위에 이런 거 피는 거. 하천 같은 데 가면요. 이건 잔디밭에 있을 수가 없겠죠. 다랭입니다. 잔디밭에 많이 본 거죠. 매드풀입니다. 잔디밭에 많이 본 거죠. 그래서 클럽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얘가 덮어 다 죽이는 애니까 다랭이, 매드풀 이런 애는 잡초는 잔디밭을 죽이는 주범입니다. 잔디밭 살지 않는 애는 부들입니다. 초봄에 식물의 발육이 시작된 후에 0도씨 이하로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감으로써 식물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 서리가요. 주로 10월 하순경에 오죠. 그런데 서리가 10월이 되기 전에 9월에 내린 서리, 그 다음에 봄이 다 지난 다음에 내년 봄에 이제 싹 날려고 할 때 오는 서리, 주로 뭐 한 3월경이라든가 이때 오는 서리, 이때 오는 서리를 이른 서리, 이때 오는 서리를 늦서리 그러죠. 늦서리. 이 싹 날 때, 싹이 나오는데 늦서리 내려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거, 이것을 늦서리 피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만상 그러죠. 만상. 늦을 만자 서리상자를 써서 늦게 온 서리. 이거를 일찍 오는 이 서리를 조상 그러죠. 이를 조자 서리상자. 그래서 이른 서리로 상해를 입히는 거, 피해를 입히는 거. 이 조반 잡수였으니까 조조할인, 이게 아침 조자란 말이죠. 늦을 만자 늦서리. 그래서 조상은 이른 서리, 만상은 늦은 서리.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식물이 발육이 시작됐다. 3월경이죠. 이때 영도시에 내려가고 서리 내려 죽었습니다. 만상이 되겠죠. 이때는요. 그죠? 이른 서리면 조상이고. 피소는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이 가죽 피자죠. 이 불탈 소자예요. 햇빛이 너무 강해도 연약한 이 나무 표피가 불에 타듯이 타서 죽는 거예요. 이게 피소죠. 동상은 겨울에 나무가 얼어 죽는 거. 이게 동상이죠. 여기서 정답은 만상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